고전 산문 4강 판소리계 소설 두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흥부전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백의장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흥부전이 많이 배워봐왔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흥부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전체적인 특징을 보도록 할 거고, 오늘 메인은 이 백의장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작품은 판소리 계열의 소설인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판소리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메인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판소리는 실제 공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소리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 광대가 창과 안일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부르죠. 자, 창은 노래 부분이고 안일이는 실제 사설 부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장단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안일이를 읽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대가 부르고 있을 때 옆에서 고수가 맞춰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방식인 거죠. 자, 판소리 사설은 이 판소리를 대본화하여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아니면 이제 했던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큰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이걸 노래 부르는 창이 부르는 광대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사설도 그것을 채록한 거랑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각 장단이 등장을 하고 있고, 장단에 맞춰서 우울한 분위기나 조금 밝은 분위기 다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일의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사설 부분인데 이렇게 사설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림을 따로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대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소리 사설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설화된 것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소리 소설은 크게 단계가 있어. 제일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근원 설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원 설화를 거쳐서 판소리로 불리고, 판소리 이후에 고전 산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신소설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이 단계들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흥부전이랑 백의장전이라 그랬었잖아요. 자, 흥부전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흥부전이 가장 먼저 방위설화 아니면 동물이 은혜를 갚는 고운설화를 기초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이게 발전을 해서 조금 새로운 판소리가 등장하는데, 판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흥보가 또는 흥부가로 적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 설화가 판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인 흥부전, 그리고 이것이 신소설의 방식으로는 제비의 다리를 뜻하는 여의각, 이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흥부전 안에는 판소리 흥보가의 성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리듬감이 있는 언어들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지금 보시면 형성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글의 출발점, 언제 생기기 시작했느냐. 기본적으로 여러 근원 설화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보태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 걸쳐서 완성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설화도 그렇긴 한데 이야기의 뿌리가 비슷하더라도 왜 사람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부각된다거나 좀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줄게요.
이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이 노래와 이야기를 공유했을까? 향유 계층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게 서민문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향유, 이거를 누렸던 사람은 사대부도 있었어요. 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대부도 있었다. 그래서 사대부와 서민층 둘 다 이 이야기들을 즐겼다. 그런 얘기는 만약에 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의 고객이 서민도 있고 사대부도 있는 거야. 각자의 요구사항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말에서도 언어 자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사대부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자어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같이 동시에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의 취향을 다 반영하는 말들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언어가 이중적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발표할게요. 장면의 극대화. 자, 우리 오늘 판소리 계열의 소설 배웠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예요. 자, 제목 한번 볼게. 장면을 최대로 넓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야. 출두 장면만 얘기할 거야. 하지만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다 도망쳤어요 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서 많은 관리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굉장히 극대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자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을 한 3줄, 4줄, 5줄로 넓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는 이게 이제 나름의 독자성을 여기서 보증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는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실제로 판소리에서도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극대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얼마큼 애드립을 넣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길이도 많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그 장면이 재미있는 장면이라면 더 확대돼서 재미가 생산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의 극대화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독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특징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의 특징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점. 노래를 부르는 부분과 말을 하는 부분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노래에 집중을 하고 내용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긴장되는 부분과 그것이 조금 풀어지는 이완 부분을 적절히 배합하여 우리가 밀당을 하듯이 이야기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일이와 창을 교체 반복하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런 고전 소설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표면적인 주제만 봤거든. 만약에 흥부전이다 그럼 형제간의 우애 이렇게만 봤는데 이제부터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숨겨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대면적으로 확인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속에 품고 있는 속주제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토끼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토끼의 간을 빼서라도 임금을 살리고 싶다, 용왕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면적인 주제로 내걸고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용왕의 욕심 때문에 멀쩡한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몰려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토끼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의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가 좀 차이가 나는 거야. 이면적인 주제는 권력층이 내보이는 횡포 그리고 비판을 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배울 흥부전을 한번 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형제 간의 우애가 주제야. 하지만 이면적인 주제는 뭐냐? 속으로 되어 있는 건 둘이 지금 원래 같은 형제인데 한 명은 분홍이고 한 명은 빈자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났었던 당시 시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 비판하고 싶은 게 하나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실질적인 주제는 이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의 각각 주제 오른쪽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124쪽에 2번을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A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보기 내용. 판소리는 창자가 고수와 함께 장단을 맞추어 이야기를 창과 안일이로 엮은 공연 예술이다. 공연을 하는 거야. 판소리 창자, 노래 부르는 소리꾼이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는 고수하고 함께, 고수는 보통 장단을 맞춰주죠. 창자가 장단을 맞춰서 창과 안일이로 엮은 공연 예술,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려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노래를 보면 조선 후기 서민들이 어떤 생활을 했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민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와 해악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서 양반까지 관객층은 폭넓었다. 폭넓은 관객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흥미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판소리가 정착화된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점이죠. 자, 일단은 아까 폭넓은 관객층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서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관객층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소설화한 것은 얘기했고요. 요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풍자와 해악.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풍자는 이게 바람이 찌른다는 거거든. 차가운 웃음이야.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웃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작가 자신이 포함되진 않거든요. 작가가 포함되진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풍자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는 점. 하지만 해악은 얘는 악이 없는 웃음, 비판적인 거 없이 그냥 재밌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스로를 해악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줄게요. 이 차이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다 보고 왔죠? 자, 흥부전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각자마다 좀 다르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흥부가 형에게 자기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국어를 하러 가는 장면이야.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형이 동생에게 좀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게 맞지만 형은 못된 인간으로 전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눠주지 않죠.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고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형이 아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형에게 양식을 구걸할 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말, 놀부는 계속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 놀부가 화를 내는 장면에서의 말을 한번 봐봐. 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헐고, 벼가 있다 한들 뭐 하자고 헐며. 그러니까 쌀과 벼, 옷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를 주려고 이것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서 얘기해보면 아오가 배고른 것보다 내 재산을 헐는 게 더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찬밥을 강아지를 주든 콩을 소를 주든 나와 관계된 내 재산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너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형이 얼마나 못되고 인색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하지만 놀부에게 구걸하는 흥분이 굉장히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또 구걸합니다. 자, 이랬을 때 보리 쌓은 덤이 있지라고 밑에 이제 하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찾을 수 있죠? 이 120쪽의 밑에서 8번째, 9번째 줄 정도에 보리 쌓은 덤이 있지? 했을 때 흥분을 착각을 하지. 근데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마음이 바뀌어서 나한테 보리쌀이라도 주려나 보다 했지만 이걸 얘기한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은근히 기꺼하더니 라고 나오지. 착각하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우픈 상황이 계속 나와요. 웃음거리지만 좀 슬픈 상황인 거지. 그래서 도끼자루 묶음을 내놓고 손에 잡는 대로 골라 잡은 다음에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죠. 이 전까지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와. 자, 이렇게 폭력을 막 행사했을 때 그걸 다 맞았을 거 아니야. 흥부가 울지. 자, 지금 보시면 형은 폭력을 행사하고 흥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우는 거밖에 하지 못해. 별로 능력이 없죠.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고 형이 바라는 형에게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형은 인색하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저 울고만 있는 거야. 물론 이것은 형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무능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아오가 탄식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요건 풀이를 해줄게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때리는 장면에서 스님이 비지를 하는 것처럼 하듯 아주 싹싹 탕탕 두들겼다. 아주 꼼꼼하게 때렸다라는 얘기겠지. 에고 형님 이게 웬일인고 방향부인 도척도 이에서 성인이고 무거불측 관숙도 여기서는 군자로다. 자, 지금 여기 비교 설명해놨죠. 이거는 고사를 인용한 거야. 도척과 관숙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도덕의 대장격인 사람이고 관숙이라고 하는 사람도 반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네는 다 마이너스 사람들이야. 도척인데 근데 형보다는 낫겠다는 거야. 그지? 너보다는 낫겠다. 관숙 이 파렴찬에도 형에 비하면 군자의 소리를 들을 정도의 성인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형은 얘보다 못하고 관숙보다 못하는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다 까지만 너희가 인식하시면 된다.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렇게 단어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가 내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형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거의 좀 앓는 상태로 장소를 이동을 하죠. 근데 형수를 만났어. 형수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 근데 형수도 부차무수죠. 똑같은 사람이었어. 밥을 푸던 주걱으로, 그러니까 밥이 없는 건 아닌 거지. 이 주걱으로 때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흔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알지? 여기 붙었으니까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면 여기 붙어있는 거 아이들한테 주려고. 자,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확인되잖아. 밥을 펐을 때 여기 나오니까. 근데 중간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2년 또한 못 쓰려니라 라고 욕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중간쯤에 형수씨 밥 한 술만 주시오 했더니 살려주시오 했더니 돌아서면서 남녀가 유배한데 어딜 들어오노 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 서술자가 논평하는 거지. 형수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인 거죠. 갑자기 어디서 서술자의 말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밥 푸던 주걱으로 때렸어.
두 눈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지. 그리고 기억 부분 보시면 몹쓸년이 밥주걱을 놓고, 그러니까 아이들 먹일 수 있게 다른 족밥도 때려주세요 하니까 이번에는 밥주걱을 아예 내려놔. 그러니까 밥풀이라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지깽이로, 밥주걱이 아닌 부지깽이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 결국에는 도망쳐 오는 장면 이후에 중략이 나와 있죠. 자, 흥부 아내가 이런 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음이 좀 안 됐어. 내가 괜히 보내가지고 남편 매맞게 했구나. 아내는 흥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자, 그래서 122쪽에 가기 싫다고 하는 가장을 내만 어려워 가시더니, 이게 나 때문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저 모양이 웬일이냐 막 슬퍼하는 장면이지. 이런 관경 당하게 하시니 모질고 악한 양반이다. 자, 이때 흥부 아내가 자기를 탓하면서 형님 부부들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질고 악하다 평가하는 거지. 요거는 흥부 아내의 직접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팔자 그린 이모, 몹쓸년 가장 하나 못 섬기고 이 약한 양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지. 그러면서 흥부의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아니하고,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글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씬인데, 흥부는 놀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질서가 유교적인 질서에서 유지가 되거든. 형제간을 우애할 때 형이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나와. 그래서 형수나 형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흥부 아내는 탓하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흥부가 오히려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흥부가 형을 탓하지 않는다는 장면 표시해 줄게. 결국에는 이제 나름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을 보호해주는 거겠지. 두둔하는 거죠. 나라도 이 가난은 굳이 못한다더라. 우리 열심히 일이나 하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A예요. 그래서 흥부 아내가 응하고 알았다고 하고 품을 판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일을 하는 일 내용들, 일종의 아르바이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이렇게 나오죠.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2줄 정도만 보셔도 앞으로 다 나열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나열했다. 자, 이거는 판소리 창자의 역량이 달려있는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다. 소설에서는 이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용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나열이나 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장면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 글을 읽는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지. 보시면 글자가 되게 딱딱 끊어지죠. 이게 약간 리듬을 탈 수 있게 나와 있잖아. 아까 우리 계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지만 판소리에서 판소리 소설로 변형이 되는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노래가 소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도 노래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베비장전 얘기하면서도 언급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 A 부분에 용정하여 방아 찍기, 그죠? 술집과 술 거르기, 초상난집 제복 찍기. 자, 어때요? 이거 리듬 타면서 읽을 수 있겠지. 운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그래야 좀 읽기에도 편하고 기억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장면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놀부 대 흥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나쁜 애, 착한 애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악한 자, 요게 부유하고 악한 자면서 당시 이 계층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야. 자, 흥부는 어떠냐? 가난하고 선량한 자로 설정되어 있어. 무능력했다라는 것, 이것도 함께 언급해 줄게요. 자, 1번 봅시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1번에서는 답이 4번이에요. 풀어봤죠? 자, 흥부의 처는 집에 돌아온 흥부를 보며 자신을 탓하는 것, 내가 괜히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었지. 가기 싫다 하는 가장 내 말 어려워 가시더니 이렇게 맞고 돌아왔네 속상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2번에 보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다양한 종류의 품팔기 아까 쭉 나열되어 있었지.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구나 확인할 수 있어. 그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건 보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2번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뭐 되게 첫 줄만 해도 용정하여 방아찌기, 그 다음에 술집과 술거르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음보가 확인이 되죠. 판소리의 특징 여기서 확인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3번 한자어와 고유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 요거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시면 A에서 용정이라는 단어는 한자지만 나머지는 다 한글이기 때문에 얘가 조화를 이루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뒷부분에 보시면 판소리가 소설로 바뀌면서 해학성이 강조되었다, 강화되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각각 맞다고 하여서 얘가 매치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말해 한자어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판소리가 소설로 바뀌었을 때 더 재미난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연결되지 않죠? 답은 3번이다. 4번 문장의 호흡이 짧다. 자, 우리 여기는 표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이 짧다. 그 다음에 빠른 장단이다. 5번 열거 내내 봤던 장면이지 쉼표로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좀 더 줄거나 추가됐을 수 있겠다. 이것은 분위기와 역량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좀 더 줄여도 괜찮다. 그거는 뭐 자기 재주껏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기억의 흥부 상황은 어때요? 기억 한번 볼까요? 부지깽이로 흥부를 흠씬 때려놨다. 방금 전에 형한테 맞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형수한테 맞네. 설사, 가사, 엎친 데, 덮친 격, 맞은 데, 또 맞기. 답은 1번. 역지사지, 처지 바꿀 때 쓰는 말, 전화위복, 화가 편해, 복이 됐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으로 바뀌었을 때, 조삼모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을지라도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상황을, 지 덕을 연마할 때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작자미상의 배비장전. 우리 앞부분 줄거리를 먼저 보고요. 그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을 보고 그리고 본문을 볼게. 앞부분 줄거리 먼저 봅시다. 자, 군간 직책에 배비장이 나와요. 주인공이야. 이 사람의 직책은 군관이야. 배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가 있어. 지방관리라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뭐 이런 잔치를 벌이냐면서 비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내세운 건 나는 여색을 밝히지 않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달라 라는 얘기이기도 해. 다시 말하면 여기 밑줄에 볼게. 여색을 멀리한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주 목사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여색 밝히지 않는다, 여색을 모른다 라고 말한 이 위선을 깨부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 목사가 애랑이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야, 얘 좀 유혹해달라. 이 장면이 통할 것인가? 애랑의 유혹이 여색을 탐하지 않는다는 배비장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되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박지원 작품 한번 떠올려보면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랑이가 자기한테 이미 배비장이 반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배비장에게 삼경의 집으로 오라라는 편지를 쓰지.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의 편지죠. 자, 삼경은 언제냐?
이게 낮에 사람 돌아다닐 때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01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시간대거든요. 3경은 밤 중에서 가장 깊은 밤, 남들 다 자는 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는 1부만 나와 있는데 배비장의 이 권위가, 이 위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배비장은 판소리계 소설로, 우리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지,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슬 안에 드러난다.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드러난다. 이거 잘 보실게요. 자, 리듬감이 있는 율문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 율문체 나오면 운율 있는 문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대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삶과 정서를 드러낸다. 삶과 정서가 나타난다는 점.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인 다짐을 훼손당하는 것. 금욕을 했는데 이게 훼손당하는 회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서사구조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낸다. 깨끗한 척 하더니 아니었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조롱을 드러내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대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상, 이 신분 질서가 하락하는 사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 자, 핵심적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판소리, 노래 부르는 사람 말투 소설에서 확인하더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리듬감이 있는 문체를 사용한다는 점. 그걸 통해 이 문체 안에서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욕된 거 표방했는데 이 금욕이 깨지면서 얘가 갖고 있었던 허세도 무너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다 읽어오셨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까지 바로 풀어본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삼경이 집으로 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나서의 배비장의 말이랑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로 볼게요. 자,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보통 사대부가 이런 얘기 많이 쓰지. 나 자연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야 까지 얘기하면 나는 세속에 욕심 없어 라는 말이기도 해. 자, 그런데 낭자화답이 반갑다고 말해요. 방금 전까지는 제주 목사가 잔치 벌일 테니까 와라 했더니 저는 여색을 멀리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했잖아. 근데 에랑이는 좀 달랐나 보지. 에랑이의 편지 받고 속으로 너무 기뻐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본능적인 욕구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 보니까 만나고 싶어. 이게 우선시 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색을 멀리한다가 안 맞는 말인 거지. 단순히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여기에 방자.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에 방자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방자형 인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심부름하는 애, 하인입니다. 하지만 방자는 뒤에 우리 다 읽어봤으니까 알잖아. 어때? 방자가 배비장이 하는 말에 쫄아요? 막 주눅 들어요? 호통치면은 기죽어 있어요? 아니요. 농락하는 주관자지. 그치? 같이 짜고 얘의 이 허세를 다 세상에 밝혀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방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방자 무슨 역할이에요? 배비장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인물이다. 이 점은 꼭 기억할게. 방자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치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모습을 보세요. 여기 괄호 한번 해볼게. 외골 망건, 정주 탄건, 쾌장, 전립 관대, 띠, 그 다음에 동계를 차서 제법 그럴싸하고 빈 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연습 삼아 하는 말이. 자, 여기까지 바로 할게. 자, 여기 열거죠?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너희가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풀 착장을 한 거야. 입을 수 있고 점잠 뺄 수 있는 모든 옷을 다 차려입은 거야. 관도 쓰고 그다음에 옷도 입고 장식도 다 단 거예요. 단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착장을 한 다음에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연습 삼아서 뭐 오다 주었어, 뭐 꽃 준다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멋있는 척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열거를 하면서 운율 형성하고요. 지금 보시면 읽을 때 거리낌이 없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판소리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 자, 연습하면서 하는 말 봅시다. 가만 걸어가서 문 앞에 이렇게 들어서서 기침 한번 한다면 그 여인이 기척을 채고 밖에 사람 왔구나 알아차리고 눈을 펄쩍 열겠지. 그러면 걸음을 팔자 걸음 한번 딱 들어서 들어가자. 그럼 옛말에 이르기를 수인사 대천명이라 하니까 여자에게 한번 이렇게 군대 예절로 배웠다. 내가 약간 얘가 군관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군대 예절이란 이런 거 하면 쫙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작전을 짠 거지. 그렇게 혼자서 연습 삼아 뭔가 얘기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야. 그랬을 때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방자놈이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나리 뭐하오? 이렇게 물어보잖아. 민망하죠? 그래서 너 벌써 왔니? 얘 군대 전에 대령하였어. 아이 너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그래서 당황하는 게 니은이에요. 아시겠죠? 안 어렵지? 자, 당황하고 동계 한 채로 퍽 나서니 달이 져있고 산에 까마귀가 울고 고기잡이 불빛이 물에 비치고 있는 상태. 한참 밤중이라는 거. 그리고 학이 울죠. 앞서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찾아가자. 앞에서 제주 목사한테 했던 여색을 탐하지 않는다. 여색을 멀리한다 라고 하는 자기의 말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 다음부터 이 A 파트에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이 재단 구조를 정리를 해놓은 게 2번에 등장을 하지. 재단 구조는 단순한데 4가지 패턴으로 2번 반복이 됩니다. 세트예요. 첫 번째는 방자가 제안을 해요. 근데 이 방자의 제안이 맞듣지 않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비장이 주저하면 방자가 그럼 그만두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게 나와. 방자가 부추기고 체면이 있어 외면하던 배비자는 결국 만나고 싶어서 방자의 부추김을 받아들이는 배비장의 수용. 요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반응이 돼. 그래서 이 내용이 2번 반복되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그거는 127쪽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게 2개가 나온다고 했지? 첫 번째 방자의 제안. 이게 막 지금 아까 다 차려입었잖아. 나리 의관 벗으세요. 유부녀 희롱하면서 가는데 티낼 일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의관 버려. 그랬더니 배비장이 그럼 좀 초라할 것 같은데 거절하는 거야. 주저해. 안 해! 라고 하자고. 야 지금 체면이 있지. 이렇게 안 하고 좀 초라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방자가 초라하면 그럼 가지 말자. 그러니까 배비장이 요란히 굴지 마. 내가 벗으마. 수용하는 거야.
번째 파트를 볼게. 자,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확 벗었어. 알몸으로 나서죠. 어떠하냐? 자, 알몸의 모습으로 나서니까 좀 재미있겠지? 우리 희화화하는 부분이야. 참 좋지만 누가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어.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이 뭔데? 그랬더니 개 가죽 두루마기에 개가죽으로 된 두루마기. 아까 입었던 옷하고 차이 많이 나지? 그 다음에 텅가죽. 옷차림이 되게 소박해졌죠? 그러니까 약간 서민의 옷차림으로 바뀐 거야. 그랬더니 배비장이 좀 초라할 것 같은데 또 말해. 방제가 그만두래. 그랬더니 아니야, 개가죽 입을게. 이거 입을게. 수용하는 거. 앞뒤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개처럼 보이게 입은 건가 봐. 그래서 호랑이가 보면 개로 알 거다. 그럼 잡혀먹으면 어떡해? 우리 총이라도 하나 들고 가자. 무섭거든 가지 맙시다. 또 거절해. 그래서 아니야, 너 총도 가져가지 말자. 아이, 그러지 마. 네 성적 너 왜 이렇게 급해 사람이? 나 너 그런 줄 몰랐다. 너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업고라도 갈게. 굉장히 절실하지.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애랑이가. 배비장이 뒤따라가면 기약둔 사랑하는 여자 어서 가서 반겨보자 하고서니 되게 재촉하며 즐거웠어. 자,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난 대나무 얼근 창이 들어들어 동쪽에 소나무 만든 돛돌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켠 등불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데 전체가 묘사가 되어 있지. 자, 밟은 깊은 산병이라 높은 담 구멍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대며, 자, 방자는 잽싸게 움직였어요. 나리, 잘못하다가는 일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자, 우리 담이나 이런 거 넘어갈 때 하나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방자도 그렇게 갔을 건데 양반한테는 당신 걸리면 창피하니까 한 번에 들어오세요 라고 계략을 펴는 거죠. 자, 배비장이 방자발을 그렇구나 생각해서 두 발을 모아서 들이밉니다. 자, 그래서 방자가 안에서 배비장을 당기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 근데 배가 불러 있어서 탁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근데 우리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다. 자, 지금 어떠냐면 배가 꽉 껴가지고 어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 문자를 써. 그 와중에도 막 어려운 말 해대는 거야. 그 말이 보복 불임하니 출분 이기사로다. 자, 단어 볼게. 배가 나와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다. 별게 아니지. 어때요? 단순한 얘기잖아. 근데 나 못하겠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희화화하는 거야. 참 곧 죽어도 문자 쓰고 있네. 방자가 안에서 웃지? 탁 놓으면서 곤두박질 치지. 그러니까 방자는 얘를 계속 놀려.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고요. 매사가 순리대로 아니되니 큰 낭패로다. 산무의 해상법으로 말하여도 머리를 먼저 내는 게 아니지. 아이들이 아기가 나올 때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방자놈이 배비장의 상투, 이게 머리부터 드릴 거니까 잘 잡아봐. 그랬더니 상투를 잡고 방자가 잡아 끌어. 그러니까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을 모르겠다. 뭐가 더 괜찮은지 모르겠구나. 자, 이 말은 편집자가 하는 말이지. 갑자기 서술자가 뭐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야, 뭐가 더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중이야. 그래서 아는 줄 모르도다. 아무리 뭐 해도 뭐가 하는 줄 모르도다. 여기 부분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방자가 배비장을 놀리는 장면이야. 그래서 체면을 다 구기는 중이야. 꼰질꼰질 판 놓았나 보다. 곤우판 놓았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아픈데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중. 체면 차리는 중이라. 자, 그렇게 해서 배비장이 한 번 좋기도 하고 한 번 조심도 돼요. 가만 잡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운 저리 기운 눈앞에 사뿐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베비장 뚫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자,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깊은 밤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이 겨우 이팔에 고운 태도라. 켜놓은 등불이 밝다 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것 같다. 피는 복숭아 꽃이 곱다 한들 너를 보니 무색하다. 자, 밝은 등불과 그 다음에 복숭아 꽃이지. 아까 우리 흥부전이랑 비슷한데 얘는 둘 다 플러스야. 근데 얘보다 누가 플러스라고? 애랑이가 더 곱고 밝고 예쁘다. 미모를 칭찬하는 장면인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을 묘사하고 나서 자, 그리고 이 말투 한번 볼게요. 여기 발표해볼게요. 저 여인 거동보소. 자, 앞에는 지금 뭐 하냐면 이 아름다운 얘를 묘사하고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 이거는 누구의 눈에서 보는 거냐? 베비장의 눈에서. 자,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저 여인 행동하는 것 좀 봐봐. 누가 말을 거는 거야? 그치? 서술자가 우리한테 지금 말 걸고 있네. 저 여인 좀 한번 봐봐. 그래서 청중을 향한 말이야, 이 말은. 청중을 향한 서술자의 말인데 여기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얘기를 배우게 되냐면 판소리, 사설투, 문체 이렇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판소리에서 노래 부르는 부분 참, 그리고 말로 하는 부분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 부분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건데 이때 어차피 판소리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청자가 있는 거죠. 공연 예술이니까. 그래서 청자를 대상으로 노래를 불러주다가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창자가 자기의 생각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그 생각을 어필하기도 하겠지. 자, 그러니까 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듣는 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판소리에서 사설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현은 달리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같아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을게요. 저 여인의 행동 좀 봐봐. 말 건네고 있지? 자, 그래서 지금 백동팔에 삼동초 4분 담아서 청동하루에 백탄 불에 4분 질러 빨아든다. 담배 피는 장면이야.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 오락이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붉은 안개 피어 돋는 듯하고 한 오리가 두 오리 풍기어서 창 구멍으로 들어온다. 베비장이 그 담뱃내를 손으로 움키어 먹다가 생 담뱃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니까 킥킥 칵칵 하니까 자, 여기 한번 봐. 그러면 밖에서 몰래 쳐다보다가 담배 피는 거 움켜잡다가 담배 연기에 크크 된 거야. 자, 그 장면에 여인이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어? 놀라는 체하고 이건 일부러 놀라는 척한 거야. 그치? 자, 놀라는 척하고 문을 펄쩍 떨뜨리고 도적이야! 하라고 소리치니까 엉겹결에 문 안 들이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 전에 했던 풍세랑 다르게 여인이 보다가 호랑이를 그리다가 솜씨 서툴러서 강아지를 그렸네? 왜? 아까 개가죽 입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등장할 때도 호랑이가 보면 너무 개인 줄 알겠는데 그 총 하나라도 들고 갈까? 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지. 생각해보면 정말 개처럼 꾸며져 있나 보지.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 그렸구나. 네 집 미친 개 같게 잘못 들어왔나 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베비장을 모르고 했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자, 인도판으로 한번 지끈 치니 베비장이 맞았잖아. 저 개 아닌데요? 뭐냐?
껄떡대인데요. 이 장면이죠. 자기를 낮춰서 너한테 자꾸 관심 두는 사람이야. 너 껄떡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낮춰서 표현해서 희화화하는 부분. 낮춰서 표현하면서 이 장면으로 웃겼지. 그렇게 체면 차리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진짜 망신을 끝까지 당해요. 자, 보시면 이 소설은 신분 질서가 파괴되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반한테 대들 수 있는 방자의 인물이 나왔다는 정도, 좀 변화가 생기던 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계층의 위선. 이 위선을 폭로하는 글이라. 허세를 재밌게 폭로했다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봅시다. 아까 보기는 봤으니까 자, 답은 몇 번이냐? 5번이에요.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1번에 기웃거리는 장면에서 자, 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어때요? 4 네 글자로 반복이 되고 있지? 그러면 운율감 형성은 당연히 딸려오죠. 율문체. 그 다음에 2번 저 여인 거동보소에서 청중을 향한 창자의 목소리 드러나 있다. 자, 아까 확인했던 부분. 3번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구류피 두루마기. 요거는 구류피는 개가죽을 말하는 거야. 높은 것들을 쓰면서 회전한 상황. 자기의 이 부분을 없앴잖아. 그래서 서민계층에 조롱당하는 거. 이 서민계층이 누구? 방자다. 자, 4번 담 구명에 걸려서 죽어도 문자를 쓰는 건 그 와중에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다. 자, 5번은 뭐가 잘못되느냐?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자마자 저 배 걸떡새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신분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당대 현실이다. 이 신분 질서랑은 요거 상관이 없었고 이 회전의 모티프는 이 허세에 대한 풍자로 인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두 가지 비교해서 살펴봤지? 우리 3번이 틀렸는데 다에서 방자가 긍정적인 결과 너 이렇게 하면 애랑이가 이런 사람 좋아해 라고 말했으면 긍정적인 결과지. 애랑이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라고 했어도 긍정적인 결과겠고 한데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요렇게 입어 아니면 요거 걸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틀린 말인 거죠. 보시면 기억에서 방자의 제안이 그 배비장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맞는 걸까? 자, 배비장이 처음 등장하기 전에는 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다 갖춰 입었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다 갖춰진 것은 얘가 갖고 있는 권위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 테니까. 근데 이 의관을 다 내어 던진 상태로 개가죽을 입었잖아. 서민의 복장으로 내려놨다는 얘기는 갖고 있었던 의복에서 풍기는 권위를 내려놓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배비장의 권위를 일부러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옷부터 벗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비장이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도록 한 것은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다라고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을 골라내는 문제. 자, 이 문제에서는 4번이 답이죠.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 보시면 아마도 내 등에 곤질곤질한 판이 놓였나 보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아프단 말을 못해. 만약에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세게 당겨서 나 아프게 해 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되거든. 근데 딴소리를 하거든. 내 등판이 고누판, 장기놀이판인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직접 대놓고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짐짓 모른 체 하는 거 우리 봤던 부분이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자, 마지막에 4번 볼게요. A의 상황. 밖으로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 퇴, 양, 난 1번입니다. 자, 중과부적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했다. 수적 열세에 있었다는 얘기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거. 난형난제는 누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정하기 어렵다. 고장난면, 그러니까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인 사자성어입니다. 네 문제 다 살펴보았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